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 언어와 국어 파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국어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 그리고 우리 국어의 특성과 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언어와 우리 삶이네요.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언어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언어란 일반적인 정의,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때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 라는 거. 이게 언어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 정의. 자, 동물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인간의 언어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뭐냐? 내용과 형식, 말소리가 분리되어 있어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새로운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언어의 특징이죠.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건 새로운 상황에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것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창조성. 자, 예를 보시면 한국어는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플라워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은 후아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자, 이 관계는 한국어가 이 꽃을 보고 꽃이라고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플라워라고 얘기하고 후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냥 얘를 우리는 꽃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플라워라고 하고 중국어에서는 후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 그다음 창조성은요.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만 주세요. 같이 단어를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언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다 적을게요. 자, 이 두 가지 외에도 첫 번째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기호성은 언어가 기호라는 겁니다. 말소리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그 내용이 결합한 하나의 기호다라는 것이 언어의 기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의 사회성을 보겠습니다. 언어는 사회성이 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란 자, 오늘부터 학교라고 안 하고 학원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학교가 학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약속으로 굳어진 하나의 그 단어를 부르기로 한 그 언어를 하나가 내가 임의로 바꾸기가 힘들죠. 이것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약속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역사성입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 우리가 중세국어를 배우죠. 자,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린다
그러니까 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형식과 의미가 변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규칙성입니다. 자, 우리가 의문, 단어, 문장, 담화 이렇게 차례로 배웠죠. 자, 이렇게 배웠을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규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 됐고요. 자, 그다음 자, 요 그림이요. 자, 언어는 사고,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고요. 자, 언어는 인간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이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다. 여러분 그런 실험 본 적 있나요? 그 어떤 식물한테 계속 예쁜 말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아주 잘 자랐고 계속 나쁜 말만 했더니 식물이 시들다가 죽었다.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1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고에 영향을 줘서 하나의 간단한 실험이 있죠 또. 그래서 어떤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주고 이걸 안경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림은 얘를 아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점차 아령이 되어가고 한쪽 집단은 점차 안경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저기 여기 국내외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 국내외라고 하는 국외내 저기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에게 가까운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여기보다는 여기 먼저 얘기하고 저기 먼저 얘기하는 거고 국외내보다는 국내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것부터 얘기한다. 그럼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라고 문장을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 능력과 사고력 발달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말을 안 하고 늦게까지 한 4살 가까이까지 말을 전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단어를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문장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둘째가 그랬는데 단어를 얘기를 안 했었어요. 쭉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배고픈데 밥 주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에 얘기해서 정말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외국어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와 사고는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문이고요. 그다음 언어와 사회도 관련이 있죠. 자, 어떤 사회? 자, 그림을 보시면 전구지 뽑아온나라고 했습니다. 자, 전구지는 경상도 지방에서 쓰는 부추의 방언이죠. 자, 아래 보시면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전구지, 졸, 솔, 분추, 쇠우리, 염지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요인에 따라서 언어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와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자, 언어는 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방언은 다시 지리적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방언이 있습니다. 자, 사회 방언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사회 방언 한번 적어볼게요. 시대, 나이, 성별.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사회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방언, 지리적 방언, 지역 방언이라고 도 하고요. 이것을 사투리라고 하죠. 지리적 요인. 차이를 보여주죠. 지역 방언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그냥 사회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 사용하는 말들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얘기다. 예. 자, 그다음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식, 곧 문화를 반영한다. 문화의 관계죠. 문화와 관계. 언어마다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지만 중국어는 또 합쳐서 제제 뭐 제제 뭐 니니 뭐 등등 해서 중국어는 여러 개 또 이렇게 형 오빠를 하나로 합치죠. 아우 남동생을 합치고 영어는 brother, sister 이렇게 합칩니다. 자, 이래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우리 문화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 교과서에서는 이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어가 나왔잖아요. 작년 교과서에서는 말레이어가 나왔어요. 말레이시아어가.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말레이시아어는 이게 전체 하나로 또 나뉜대요. 한 개 어휘로만 나뉜답니다. 카카인가 해서 말레이어 카카인가 해서 남녀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그 문화도 이제 나왔었는데 뭐 중국어로 바뀌었네요. 말레이시아어가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해 나타나는 어휘는 굉장히 많겠죠.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도 많을 거고요.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누이트족의 눈.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모래. 이런 게 관련이 있고요.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네.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자, 한국어의 문화적 특성. 네. 높임법이 많이 발달. 이거 다음 단어에 나오니까 다음 단원에 가서 하죠. 자, 바로 학습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가나를 보고 언어 사고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4세는 물 뜨거워 물 이랬는데 17세에는 물은 산소와 수소와 결합한 것이다. 물을 가열하면 기하하면 부피가 약 1.244배 증가한다. 컵에 물 좀 따라줄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실험이에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 참가자에게 같은 그림을 놓고 한 집단은 아령, 다른 집단은 안경이라고 써서 보여주었다. 그림을 치우고 그 그림을 기억하게 해서 다시 그려보라고 하자 참가들은 자신이 본 글자와 유사하게 그림을 왜곡해서 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1번 가에서 나이에 따라서 언어 표현에 달라지는 까닭을 인간의 사고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4세 아동은요 언어를 배우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그 단계죠. 그래서 물 뜨거워 같이 4세는 단순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단순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죠. 이 언어를 도구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익히고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이를 더 복잡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알게 되는데요. 17세 청소년은요. 물에 대해서 4세 아동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사고력과 언어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입니다. 나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자. 방금 한 거네요. 자, 나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언어를 이용하여 사물을 범주화하죠. 사물을 범주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림이라도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합니다. 자, 1, 2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와 사고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언어가 발달하면 사고도 발달하고요. 사고도 발달하면 언어도 발달합니다. 발달하는 그런 관계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네. 자, 이거 기사문이죠. 자, 기사문은 설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문은 일단 정보 전달,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글이고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텔레비전 드라마 혹은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 아주 많이 묘사되고 있다.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했죠.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들 등장하고 있는데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먹는 혼밥족, 혼캠족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벅세권이라고 부른다. 햄버거, 벅세권 모두 1인 가구를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집도 사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가 안 좋고 지금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그런 가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맥락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가 제시한 단어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있나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됨. 자, 2번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언어와 사회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유형별로 더 찾아보자 했습니다. 더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한번 보시죠. 자, 인식의 변화. 청소부라고 얘기했고 파출부라고 얘기했고 예전엔 보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인식이 바뀌었죠. 이게 좀 내려본다, 낮춰본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파출부를 가사도우미로, 보무를 보육사, 육아도우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는 골뱅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강원도에서는 고동이라고 인식하고요. 다슬기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나 경상도 함경에서는 달팽이를 골뱅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우렁이의 또 방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강원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여기 세 개가 나 있죠. 고동 어떤 지역에는 고동, 어떤 지역에는 다슬기, 어떤 지역에는 우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에 따른 전문 용어 차이가 있는데 의학 용어, 이데마, 코마, 바이탈, 이아르 잘 몰라요. 이런 거 어떤 내용인지. 코마만 들어본 것 같아요. 바이탈 들어본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의학 용어고요. 자, 그 다음 3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이 글 한번 볼까요? 이 글은 어떤 글인가요? 설명문이죠. 설명문이고요. 설명을 하는데 좀 예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적. 제재는 쌀이죠. 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쌀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있는 한국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라이스는 꽤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나달 중에서 실한 놈을 잘 말려서 겨울에 난 후 싹을 틔워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처럼 자라면 모를지 모내기를 한다.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생략할게요. 쌀을 안 쳐 부를 때다가 뜸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모, 벼, 쌀, 밥 등으로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일 뿐이다.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할 영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밥에 대한 우리의 예착을 다시 볼 일이다. 요리를 하다와 마찬가지로 밥을 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밥을 짓다가 제격이다. 음식은 그저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만 반반은 만들다를 쓰지 못하고 짓다를 쓴다. 짓다는 건물을 지을 때, 옷, 집 이런 걸 지을 때 목적으로 삼아 만들다 보니 좁은 영역에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쓰이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밥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밥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밥은 그저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밥 먹었냐 이러죠. 그래서 밥이 있어야 국, 찌개, 반찬의 의미가 있다. 밥이 밥상의 중심이기에 밥이 결국 그 음식의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 벼, 쌀, 밥이 각각 무엇을 말하나요? 요걸 다 해야 되나요? 자, 모는 논에 옮겨 심기 위해 싹을 틔운, 싹 틔운, 트이다, 틔운 벼를 말하는 거죠. 싹 틔운 벼. 자, 벼는 모가 자란 것이죠. 자란 것. 쌀은 벼에서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말하고요. 밥은요, 먹을거리죠. 먹을거리. 영어의 라이스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을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문화는 쌀이 주식이죠. 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가 쌀이 주식이고요. 벼를 경작하죠. 벼를 경작하는 농경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따라서 벼를 키우는 과정이 잘 알 테고 그런 과정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분화해서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성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성은 자, 먼저 발견하기부터 보면요. 영어가 나오네요. I gave grandma a present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라고 했는데 다음 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먼저 국어요. 주어에 부사어가 먼저 나왔고요. 다음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왔죠. 어순이. 영어는 어순이요. 영어는 주어, 서술어부터 나오죠.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목적어. 어순 나타납니다. 어순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높임법이요. 높임법이 차이가 있죠. 국어는 높임법이 조사, 깨, 그다음에 동사, 들이다 이런 걸 사용했고요. 영어는 없죠. 높임이. 자, 국어의 특징. 자, 국어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의문, 어휘, 문법입니다. 각각 봅시다. 국어의 의문의 특징. 자, 국어의 자음은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한다.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죠? 무슨 상관속? 삼지적 상관속. 기억나죠? 삼지적 상관속. 태그 달고요. 삼지적 상관속. 자, 국어의 의문의 특징이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 영어, 독일어, 프랑스 같은 대부분 서양 언어는 GK, DT, BP. 자, 얘네들은 무슨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의 대립. 자, 뭐였죠? 이지적 상관속. 이렇게. 이지적 상관속이다. 속 언어다. 그리고 마찰음 F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어서 free는 PF로 쓰고 P읍으로 쓰고 바이올린은 B읍으로 쓰고 스릴은 C옷으로 적는다. 또한 국어의 음절 첫 소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해서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 올 수가 없어서 을을 받쳐 적는다고 하죠. 스프링 이렇게. 자, 요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어문에 두 번째는 마찰음 F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 그래서 프리는 P읍으로, 바이올린의 V는 B읍으로, TH는 C옷으로 적는다.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해서 스프링을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는 세 가지입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도 국어다. 외래어는 국어고요. 여기 주의할 점, 외국어는 아닙니다. 외래어는 우리말이에요. 외래어는 뭐 예를 들면 햄버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말이 된 거죠. 외래어로 들어온 우리말. 한자어는 고조선 시기에 중국에 들어와서 쓰이게 됐고요. 오늘날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가장 많다. 그 밖에 외국에서 들어온 국어의 일부가 외래어로 된 말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서양 여러 언어에 들어온 말들이 많다. 다음으로 국어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가 발달해 있다. 자,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의 대표적인 게 영어에서는 ant라고 하죠. ant. 근데 우리는 가족관계 발달하다 보니까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신조어가 발달한 거죠. 신조어. 이걸 다른 말로 친조어라고도 합니다. 친조어 어휘. 의성어, 의태가 발달했고 색채어도 다양하죠. 뭐 빨간 것도 빨가, 뭐 붉으스레하다, 뭐 등등등 해서 다양하게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국어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국어의 문법은 아까 했던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어순부터 영어는 중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영어를 배우기가 좀 쉽죠. 국어에서는 조사,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죠. 자, 이런 국어 조사,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해서 이렇게 붙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옆에 보세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해서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교차어라고 합니다. 교차어.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죠? 교차어. 그래서 국어는 터키어와 일본어와 핀란드어 같은 언어와 함께 교차어에 속합니다. 자, 교차어가
교차거 외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적어볼게요. 어디다 적을까? 아래. 일단 고리버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게 1번. 예, 교차거가 1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줄입시다. 2번이 고리버가 있습니다. 고리버가 제일 약한 거, 제일 덜 발달한 거. 순서를요, 얘를 3번으로 갑시다. 이게 발달 단계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3번, 얘가 1번. 자, 고리버는 중국어 같은 거예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런, 너무 굵은데, 이런 언어들이 고리버인데요. 어떤 거냐면 레고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레고를 보면은 이렇게 블럭들을 끼워 맞추죠. 그래서 여러 접사들을 갖다 붙이는, 접사를 붙이는 것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어 잘 모르겠지만 중국어의 맨 끝에 이런 말 들어봤죠. 뭐 니 치팔러마 이러면은 너 밥 먹었니잖아요. 그래서 츠가 이제 먹다고, 파가 밥인데 밥을 먹었니, 먹었다. 츠판 하면은 밥을 먹은 거고, 츠팔르마, 마 끝에 마가 붙으면은 접사를 붙인 거죠. 접사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고리버라고 하고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발달한 게 굴절어입니다. 자, 굴절어는 대표적인 게 영어예요. 영어 같은 인도 유럽어들 대부분들이 다 굴절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태론적으로 봤을 때 영어는 형태를 변화시키죠. 우리 왜 have, had 뭐 이렇게 pp 약간 뭐, 그러니까 과거도 뭐 go, went, gone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형태 변화를 가져오는 거, 형태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거, 요것을 굴절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ave와 had가 똑같이 ha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 ha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못 가지죠. 근데 우리는 먹다면은 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어간 뒤에 붙잖아요. 변화하잖아요. 변하면 이 먹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래서 이렇게 좀 더 발달한 단어를 교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해서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 이걸 한국어를 위시한, 이런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핀란드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어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조사 어미를 첨가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죠. 이런 점에서 국어는 교차어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교차어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국어는. 또한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면 받는 말 앞에 오고요. 수식 앞에 오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 높임 표현이 복잡하게 발달해 있는 것도 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문법적 특징을 받고요. 자, 이제 세계 속의 한국어입니다. 자, 언어별 사용자 순위를 보면요, 중국이 사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사용자 순위는 1위가 중국어고요. 영어는 3위입니다.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더 많아요. 아랍어도 많고요. 힌두어도 많고 포르투갈어도 많아요. 자, 한국어는 1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만 쓰고, 이제 일부 진짜 뭐 거의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은 별로 없죠. 자, 세종학당 수강생 증가 추이를 보세요. 2016년 자료인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더 늘어났죠.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하는데, 토픽 들어보셨나요? 여기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응시자 증가 순위가 25만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700만 명으로, 지금 2020년이니까 7,700만 명이 아니라 넘어갔겠죠. 그래서 7,700만 명으로 한국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쪽이나 뭐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직업 지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위상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가서요. 다음 자료를 보고 국어의 의문의 어휘와 특징, 의문과 어휘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자, 파이팅 어떻게 쓰나요? 파이팅 이렇게 쓰죠. 화이팅 아니죠. 맥베스예요. 맥베드예요. 맥베스드 시옷 디귿 맥베스 표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둘 다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파이팅이나 화이팅, 맥베스를 맥베스나 맥베드로 표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문의 특징을 적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F를 피읍이나 히읗 그리고 TH를 시옷이나 디귿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국어의 의문 중 F나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나를 참고해서 국어 어휘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를 더 정리해보자. 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의성어, 의태어가 많죠. 의성어, 의태어 어떤 게 있어요? 졸졸, 줄줄, 반짝, 번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어휘, 형, 동생, 아우, 언니, 오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국어의 문법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1번 가의 영어 문장을 나와 같은 국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까닭을 어순과 조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설명해보자. Tim likes Jennifer 했고요. 팀이 제니퍼를 좋아한다. 제니퍼를 팀이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나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의 변화가 자유로운 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특징을 영어와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새 책, 내가 어제 산 책, A new book,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했습니다. 수식어의 자리를 봤을 때 국어에서는 수식어는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죠. 자, 국어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자, 그 다음 국어에서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 꼬마야 이랬는데 Thank you sir, Thank you little boy 했습니다. 똑같죠. 영어에서는 Thank you가. 근데 국어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다릅니다. 높임법이 달라져. 자, 예시 봅시다. 국어에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1과 2에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와는 다른 국어의 특징을 더 조사해보자.
자, 국어는 교착어로 조사 어미가 문장의 도문법적 기능을 하죠. 반면 영어는 굴절어로 단어 자체 형태 변화로 문법성을 나타냅니다. 아까 다 했던 거고요. 국어는 요거는 적어봅시다. 국어는 주어가 생략이 잘 되죠. 그 주어 생략이 흔한. 영어는 한편 주어를 꼭 쓰죠. 그리고 심지어 주어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가주어라고 해서 it 같은 거 있죠. 가주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세종학당 설립 현황 2017년 7월 기준으로 자, 아시아에는 17개국에 96개가 있고요. 유럽에는 18개국에 42개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6개국 6개, 오세아니아에는 2개국, 나라가 2개밖에 없으니까 4개가 있고요. 아메리카에는 11개국 23학당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자, 그 다음 한국어 세계인의 언어를 꿈꾸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한국 방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기업에 일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둘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폴란드 역사와 한국사에서는 폴란드 사람이네요. 비슷한 사건을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라고 EBS 방송이네요. 가나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의 위상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음. 알 수 있고요. 하나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BTS 같은 K-팝이 좋아서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 한국 드라마 인기가 많고, 한국 기업 삼성 같은 LG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다음 그 외에도 한국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등등 있겠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자긍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사랑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해서 그리고 문화도 더 발전시켜서 외국인이 더 우리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SNS 같은데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도, 가상 공간에서도 가능한 우리가 어문 규범과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